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저희 정구현 소장께서 총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강론인데요. 먼저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드리면요. 향후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5가지다. 첫 번째는 조금은 불안을 하지만 미국 중심의 박스아메리카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글로벌화는 더욱더 진전이 되고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이 급격히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고령화 부분이다. 특히 선진 제국들 우리나라를 포함으로 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자연의 보복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를 보면 저희들한테 상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대개 4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풍요가 좋아. 이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저희 앞에 미래 10년에 진행될 이 시나리오는 양극화와 갈등이다. 성장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전 세계가 상승하기보다는 상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양극화와 갈등, 이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 라는 좀 다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50년을 되돌이켜 보면 지난 한국 경제 50년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몇 번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올샥이라든지 그다음에 97년도의 IMF 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요거를 시대적으로 조금 그림 영상으로 해서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1950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 검은 글자는 주요 역사적 사실이고 파란 거는 긍정적인 거, 빨간 거는 조금 부정적인 건데요. 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로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금 부정적인 거로서는 한국 전쟁, 분단 국가, 저개발 국가, 이런 게 우리나라 이미지죠. 60년, 70년 들어가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경제개발에 매진을 했다는 거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전쟁, 분단국가, 독재국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0년 이제 접어들었어요. 민주화가 시작이 되고 올림픽이 88년도에 열리고 그다음에 경제위기가 57년도에 오고 그래서 그때 갖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로서는 급속한 경제성장,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민주화 올림픽 개최. 그 반면에 한국전쟁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과격한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경제성장이 97년 IMF 위기를 당하면서 한계에 달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걸 보죠. 2002년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서 친절한 국민, 태권도, 김치, 불고기, 다이나믹,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부정적인 거로는 한국전쟁 분단국가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과격 시위, 사회불안, 정치불안, 그다음에 냄비건성 무질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런 60년 역사를 거치면서 일본이 130년 동안 거친 역사를 딱 절반으로 잘라서 저희들은 60년 만에 캐치업을 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GDP가 세계 10위, 그다음에 교육 규모 11위, 서비스 규모 14위 해서 양적으로는 토탈리 한 11위 정도.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19위 정도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적인 측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국가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4개의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개인, 기업, 정부, 사회. 그리고 구성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네트워크, 시장과 사회적 자본과 또 외부와의 어떤 개방성, 이 3가지를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석을 할 때 모델은 대개 6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부, 기업, 개인, 사회 각각 부분이 역량, 컴피턴스하고 가버넌스 또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정도,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실력이냐. 그리고 네트워크 경쟁력으로서 시장 메커니즘하고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느냐 또는 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느냐를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가지 유수의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IMF, 월드뱅크, OECD, 다음 웹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인시아드라든지 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통계 결과를 가지고 요 6가지 부문을 4개 부문, 6가지 팩터를 4개 부문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 개인 분야다. 개인은 철저하게 역량이라든지 가버넌스 혁신에서 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죠. 동그라미 2개가 좋은 점수입니다. 기업 분야는 역량 가버넌스는 좋은데 혁신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 정부 분야는 역량 혁신은 괜찮은데 가버넌스하고 리더십이 좀 떨어진다. 사회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그런 대로 개별 분야는 어느 정도 파워가 경쟁력이 있는데 네트워크 경쟁력, 시장 메커니즘이라든지 트러스트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개방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보면요. 양적에서는 11등이었는데 질적에서는 시스템 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에서 21등이다. 개별 분야는 강하지만 네트워크 경쟁력이 훨씬 더 열악하다. 분야별로는 20등인데 이게 전체가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 분야에서는 23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봤죠. 앞으로 10년에서 가장 큰 변수는 3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하나가 중국, 두 번째가 고령화, 세 번째가 통일 비용인데요. 중국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한테 기회자 위협이니까 세임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고령화 부분하고 통일 분야다라고 봤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고령화 비율, 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진입을 했고요. 고령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가 14%까지 진전되는 걸 2016년으로 봤습니다. 고령화가 2016년에 14%까지 진전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진다. 현재 저희들 잠재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니까요. 고령화 그 자체로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 마이너스 3% 정도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에 3,65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55세에서 64세 고령 비율이죠. 그러니까 9.2%에서 21%까지 늘어난다. 이런 숫자는 저희들의 성장 동력을 급격히 침식시킬 것이다. 라는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 되더라도 통일을 하기 위한 통일 비용을 축적을 하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을 2만 불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거의 GDP의 4% 이상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면 독일은 통일 당시 인구가 동소득 대비 4대1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2대1이죠. 1인당 GDP를 보면 동소득이 통일 당시 2대1인데 지금 우리는 16대1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독일식의 통일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독일이 한 4% 정도, GDP의 4% 정도를 통일 비용으로 넣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독일이 들어간 비용의 한 16배 내지 15배를 넣어야 독일 통일이 가능하다. 물론 그런 식으로 통일해야 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단순 비교를 하면 이 통일에 대한 부담이 조만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고령화와 통일 비용 이 두 가지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잡는 보틀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다 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2016년에 저희들의 고령화 비율이 14%가 되니까요. 그 반면에 저희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라고 봤습니다. 한국이 브리지 컨트리로서 동아시아의 헙 국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인도, 아시아 한가운데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우수한 인력, 특히 엔지니어링 인력들, 저희들이 이공계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 세계 1년에 4만 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저희들 IT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IT에다가 BT까지 합해져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러프리 보면 10년 내지 15년이 우리가 선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10년도 같은 10년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부 5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194개국이 42년 동안 성장했던 여러 가지 성장 통계. 그러니까 그 나라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때 성장률이 얼마냐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대개 10,000에서 15,000불 대 정점으로 가다가 이 10,000불 내지 15,000불의 함정에 걸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개 10,000에서 20,000 갈 때 보면 스테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에 10,000불 내지 15,000불 함정을 거의 벗어나는데 대개 OECD 19개국이 11년이 걸렸는데 10,000에서 15,000 가는데 8년, 나머지 가는데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랩이 걸린다는 거죠. 성장률도 5% 되고 여기는 12%, 그래서 한 7%대 성장을 해야 10,000에서 한 20,000 정도 가는 건데요. OECD 19개국 통계를 보시면요.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20,000불 돼서 트랩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 보시면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보시면은 15,000에서 한 20,000 정도 내외에서 한 7, 8년을 헤매다가 다시 성장을 하죠. 이 나라들은 일본,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10,000에서 15,000불 됐어요. 여기에서 한 7, 8년을 소비를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0,000불의 트랩에 걸리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앞으로 남은 10년이라는 게 똑같은 10년이 아니고 전반부 한 5년은 굉장히 잘해야 된다. 해서 이 트랩을 벗어나면 나머지 5년은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반부 5년, 지금으로 남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도요.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하고 놓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5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내명년에 대선이 있고 또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뭐 누가 되더라도 학습을 하는데 또 한 2, 3년이 걸릴 테고 사실 우리한테 남은 기간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이야기를 하면 1,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한 세기 또는 두 세기 앞에 우리가 선진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좌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본 거죠. 퇴보하는 시나리오와 현상 유지되는 시나리오, 도약하는 시나리오.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건 이 도약하는 시나리오가 좋습니다. 잠재 성장률 6.3% 되면 여기다가 이제 환율 조금 팩터 엮고 물가 상승률 넣으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 되면 저희들은 글로벌 G10이 된다. Y10인 G10이라는 게 10년 안에 G10이 되자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현상 유지가 되면 4.1%, 그다음에 퇴보를 하면 2.6% 정도의 성장 잠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당 GDP가 전 세계 45위까지 추락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 성장을 해서 2015년에 선진이 되면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잡은 건데요. 과거에 저희들이 즐겨 사용하던 용어는 강하다, 세다, 크다, 잘났다 이런 숫자 상당히 로지컬한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요번에 저희들이 선택한 단어는 조금 감성적인 어차피 2015년에 전개될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인 세상보다는 감성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봐서 매력있는 매력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시내 교보빌딩 여러분 아십니다만 교보빌딩 앞을 보시면 이 교보빌딩 앞에 항상 요 새로운 재미난 문구가 하나씩 적혀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교보빌딩 앞을 지나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쓴 시인데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가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리라. 이제 이런 게 자 가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 연구소가 벌써부터 주장을 하던 컨셉입니다만은 0.5차 더하기를 해야 되겠다.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에서 1.5차, 2차에서 2.5차, 3차에서 3.5차라고 하는데 이 과연 0.5차가 도대체 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지식으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지식의 부가가치라는 게 다른 캐피탈이나 레이버나 랜드에 대해서 압도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식 기반형으로 가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6.5% 이상의 성장률을 볼 수가 없다. 실제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을 향후 10년을 4.1%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G10인 Y10이 되기 위해서는 6.3%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이걸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다음에 TFP, 총 요소 생산성으로 나눠서 보면
실제 노동 투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에서 한 0.2%, 총 요소 생산성에서 한 1.6% 정도를 올려야 우리가 선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사람 머리 가지고 하는 거죠. 기술이라든지 휴먼 캐피탈이라든지 R&D라든지 IT라든지 시장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총 요소 생산성이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런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라는 12가지 실천 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12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역동적인 지식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 이 모두 다 휴먼 캐피탈 또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이런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12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분야, 특히 이제 휴먼 캐피탈에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지식 생태계, 생태계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중일이 FTA가 된다고 보면요. 정치 분야는 따로 놀겠습니다만 경제 분야는 한 나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중일 FTA가 되면은 우리가 허브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허브를 지향을 해야 될 거냐? 10년 후를 보면 뭐 이 지도가 좀 엉성합니다만은 국가 간의 경쟁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가 간보다는 거대 영역 간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만 하더라도 동경권에 4,100만, 관습권에 2,300만, 홍콩 주간권에 7,800만, 장강, 상해권에 1억 3천, 북경 2,400, 서울 수도권에 2,300이 산단 말이죠. 국가 간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역 간의 경쟁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를 선점을 해서 허업이 될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류허업이 된다, 금융허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 있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물류허업이나 금융허업이 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금융허업을 보면요. 금융허업이 되려 그런 월스트리트나 시티처럼 세계 최고의 금융 인력이 있든지 시스템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경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죠. 안 그러면 북경이나 상해처럼 배후단지가 굉장히 넓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배후단지도 없습니다. 그 플러스 저희들은 컨트롤 리스크까지 있죠. 그래서 금융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물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업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암스테르담 같은 거죠. 암스테르담이라는 이 도시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유로레일이 한가운데 있고 이런 식으로 로테르담 항구가 유럽 최대 항구가 되고 스키폴이 암스테르담에서 30분 내지 40분 거리가 있는 육군, 공군, 해군이 맞닿아 있어야 저희들은 물류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육군, 공군, 해군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허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선택할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유일한 길이 물류업도 아니고 금융업도 아니고 지식, 집약, 허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식도 옛날처럼 단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거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에디슨이란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발명을 했죠. 그런데 1980년대 보면 1메가딜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발명한 게 아니다 말이죠. AT&T 벨 랩이라는 팀이 수백 명이 모여서 발명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가 보면 CDMA라는 게 한 기업이 아닙니다. 수십 개 기업이 정부가 붙어서 거대 지식을 만들었거든요. 요새 나오는 디지털 TV 같은 거는 국가 간의 제휴를 하는 거대 지식의 경쟁입니다. 지식도 옛날처럼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는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 거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 지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저희들이 과거 개발 독재처럼 탑다운으로 지식 개발이 될 거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생태계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이 생태계라는 게 아프리카 밀림 같은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생태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을 보면 대개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양성.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로부터 시작해서 박테리아까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먹고, 먹이고, 살리고, 죽이고, 또 그 안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공진화 서로 돕고 도우고 이런 균형과 순환과 경쟁과 공진화가 일어나야지만 저희들은 생태계라고 보는 거죠. 먼저 지식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말을 만들었습니다만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테크에 대한 난리지, 테크난리지, 하나가 소시에 대한 난리지, 소시오난리지라고 나눠봤는데 먼저 소시오난리에 대한 지식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이라는 컨셉이 처음 들어온 거는 아마 7년 전, 8년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언론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신지식인 운동 이런 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한때는 뭐 고대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부를 뭐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지식인 이래가지고 상도 주고 메달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런 신지식인 운동은 좋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전통적인 지식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된 게 7년 전부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를 들면 국책연구소 이야기를 들면 수많은 국책연구소를 다 묶어서 옛날 같으면요 KDI가 재경은 산하고 뭐 키예프는 산자부 산하고 키예프는 외무부 산하고 이런 식인데 그걸 다 묶어가지고 총리실 찬원으로 보냈단 말이죠. 보내면서 스스로 먹고 살아라. 자기 비용 중에서 30 내지 50%를 먹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객도 없어지고 또 국책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식세대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분야는 사실은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특히 이 동부 워싱턴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이 싱크탱크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22,0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지식 생태계라는 거는요.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브루킹스, 헤리티지, 가토, 랜더, CSIS, 뭐 AI 이런 거 많습니다. 아주 큰 거죠. 큰 거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거. 연구원이 5명, 10명까지 되는 아주 세부, 아주 상세한 분야까지 연구하는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사자까지 사는 큰 연구소, 중간 연구소, 작은 연구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인력 교류가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살리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DC만 하더라도요. 200개 연구소가 있고 미국 거대 8개 연구소 중에서 워싱턴에만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저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과학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소시오지식이다.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비아그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워싱턴에 있는 1000개 연구소, 1000여 개 가까운 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다 연구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들어서든 민주당이 들어서든 소위 말하는 해전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화당이 들어서면 CSIS라든지 AI라든지 헤리티지에 있는 연구소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고 민주당이 들어서면 브루킹스하고 교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소위 말하는 해전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치를 하다가 건 떨어지면 다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정치로 올라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현 정부 인맥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전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이라는 이 시 하나 자체가, DC 하나 자체가요. 1000개 연구소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거대한 지식 생태계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을 먹여 살리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되든 모든 정책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좌파 정책부터 우파 정책까지. 누가 잡으면 자기들은 수많은 정책 중에서 그 계열에 있는 정책만 초이스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준비된 대통령 또는 준비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의 지식 생태계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를 합해서 국공립연구소가 43개입니다. 22,000개 대 43개. 그리고 지식 생태계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신규 연구소 설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있는 연구소들까지도 다 문을 닫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 관계도 없습니다. 생태계도 불안정하고 특히 우두머리 동물의 왕 수장을 수시로 바꿉니다. 수장을 국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이나 3년 되면 수시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 미니멈 5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2, 3년 만에 교체가 되고 그래서 균형 측면에서 보면 지식 창출의 주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인적 교류도 안 되고 경쟁 메커니즘도 없고 상호 협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식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현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정권을 잡으면 학습을 하는데 2년 내지 3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학습을 하고 나면 레임덕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식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식 생태계 중에서 이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를 교수 사회를요. 현택수 교수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을 파는 아마추어 프로페서라는 거죠. 텔레비에 얼굴 내미기를 좋아하는 탈라페서, 텔레비전 프로페서, 학문의 뜻이 없고 정치인 권력 행사만 재미를 느끼는 폴리페서 등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지식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야 될 거냐라는 데서 미들업다운이라는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지식 생태계에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노낙가 교수가 지식 창조 시스템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지식의 축적 방법은 탑다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개발해 하면 탑다운적으로 쫙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일사불란하고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반대로 이 바텀업식의 지식 창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으로 따지면 테란에 있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만은 약점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1000개 아이디어 중에서 제대로 채택될 게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주로 미들 업다운인데요. 큰 방향에 대해서는 탑에서 정하되 미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다운으로 가서 아주 상세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있고 코스트도 좋고 하는 방식을 미들 업다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상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의 소시오 지식에 대한 생태계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테크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테크놀로지 꿈은 뭐 실리콘밸리나 또는 이런 보스턴 루트 128이나 아주 다양한 테크노 지식들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이런 모습. 앞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자생적인 모습이라 그러면 스웨덴에 있는 시스타 사이언파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겠죠. 사실 소시오보다는 테크노 난리 쪽은 우리가 참 낫습니다. 우리 한국이 뭐 기술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과거 해방될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8.15 해방 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하고 가장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설탕 하나, 복지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40년, 50년 저희들이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반도체다, TFLCD다, 뭐 철강이다, 조선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았단 말이죠. 이거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테크노 쪽에서는 엄청난 진전을 보인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선진과의 격차, 또 후진, 개도국의 어떤 추격, 특히 이제 중국하고 따지보면 주력 산업에서 기술 격차가 1년 내지 4년이고요. 세계 1등 상품을 비교를 하면 중국은 1등 상품이 700개에서 800개인데 우리는 70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브레인 드레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세계 스카들, 자국 국민이든 안 그러면 외국 국민이든 세계 스카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 희열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브레인들이 고갈이 되고 있는, 밖으로 나가고 있는 꽁지에서 3등입니다. 멕시코, 이태리, 한국, 밑에서 세 번째죠. 특히 이제 원천 기술도 부족하고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 어떠냐? 높다, 낮다. 미래 가능성은 어떠냐? 좋다, 나쁘다 라고 보면 현재 캠파이어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독일이고 지금 어느 정도 좋지만은 바람 앞에 등불 정도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게 영국, 프랑스, 이탈리. 이제 아직 기저귀 펴고 있는 게 스페인, 멕시코. 그러니까 레이싱으로서 달리는 말, 조만간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나라가 한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본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측정을 해보니까 선진 대비 67%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100점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잘하는 수준을 100점으로 나눴고요.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초록색 부분은 선진 11개국의 평균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위치고요. 빨간 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혁신 인프라라든지 혁신 자원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네트워크도 괜찮고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이 투자 수준이 가장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강소국입니다. 돈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에 투자해야 될 돈 자체가 없는 거죠. 비전은 우리가 10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5등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요소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노동 투입이나 사람 투입 가지고는 선진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걸 기술, 휴먼 캐피탈, 날리기 쪽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에서 저희들이 세계 5등 정도는 돼야 최소한 G10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이 이 정도면 불행하게도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투자 수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이 선발을 따라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치를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이 정도 위치입니다. 추종자에서 응용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9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이 혁신자 또는 기초기술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영의 추종자로 따라 남는 방법. 안 그러면 아주 넓은 분야에서 모든 기술을 선도하는 방법. 안 그러면 몇 군데 집중을 해서 혁신자 이노베이터로 나가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커스드 이노베이터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기술 저 기술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술에 집중을 해서 국력을 힘을 모으고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서비스 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차 산업을 2.5차로 올리려고 그러면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 개방으로서 서비스가 급격히 열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 노동생산성,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생산성도 선진 대비 56% 정도밖에 안 되고 수지는 만성적자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을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서비스업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업에 들어가야 될 거냐, 모든 서비스업에 우리가 다 집중 투자를 할 거냐를 놓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 가지를 뽑았거든요. 과연 한국적 서비스 사업,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미래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서비스 산업이 뭐냐를 이제 이번에 세 가지를 골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요. 비즈니스를 스포팅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전통 사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에서 2.5차로 올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0.5차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0.5차의 핵심이 서비스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기존 전통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높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문화관광산업입니다. 이거는 국가 이미지에도 기여를 하고 감성산업이고 실업자 해소책도 좋다.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의료산업입니다. 의료산업이라는 게 기초의료는 저희들이 약합니다만은 R&D 중에서 D 쪽에 가까운 응용 의료사업들, 특히 의료 서비스 사업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황우석 박사가 하고 계시는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손끝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성형 정형이라든지 이런 거 고령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먼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책은요, 뭐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전문성, 국제화, 수준 높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 경쟁 촉진 또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손꼽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강화를 하자 해서 2차 산업을 2.5차로 올리자 이런 거죠. 두 번째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게 문화하고 관광산업입니다. 문화 관광 중에서 먼저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관광 중에서도 소프트 관광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3.4다.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고용률로 저희들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몇 사람이 고용돼 있냐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63명입니다. OECD 평균이 65명이고요. 사실은 OECD 평균에도 떨어지고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아주 열악한 상태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요. 저희들이 IT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 10억 매출당 취업 유발 개수가 25명입니다. 10억을 매출을 하면 25명이 고용이 되는데 IT는 현재 9.9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 중에서 우리가 주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 중에서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52명입니다. 그러니까 IT 산업에 비해서 단순 계산을 하면 취업 유발 개수가 한 5.5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10억을 매출을 하더라도 IT를 하면 9명을 고용을 하는데 관광 쪽으로 가면 52명이 고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 세계 호텔 랭킹을 보면 1등에서 20등 사이에 의외로 동남아 관광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비스 천원인데요. 미국 같은 데는 시설은 좋죠. 그런데 서비스맨 한 사람이 10명한테 서비스를 합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시설은 나쁘지만 손님 하나당 서비스맨 5명, 10명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사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산업이 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요. 조만간 석유, 자동차 산업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가지고 전 세계 3대 산업으로 부상을 합니다. 2020년 동안에 2020년에 가면 관광객 수가 16억. 그렇지만 우리나라 GDP 비중은 4%인데 일본은 9%, 미국은 10%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규모 대비 관광산업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금 관광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보면 모든 부분이 다 관광에서는 무역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하드 관광이 금수강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따지면 설악산 갈바께야 다 장가게 원가게 보러 갑니다. 다도해 관광 보러 갈바께야 다 하롱베이 보러 갑니다. 우리나라 제대로 하드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포기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죠. 소프트 관광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에딘버러 같은 데 보면 1년에 축제가 20개가 열리는데 연간 관광 유치 계획이 1,300만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전체 인바운드가 550만, 600만이거든요. 에딘버러 시 하나에서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의 2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인 같은 데 보면 연극제, 영화제만 가지고 연간 300만 명을 유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1년 전체 들어오는 관광객의 절반을 시 하나에서 저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가봐야 아주 우리나라 시골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소프트 관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프트 관광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저도 이게 정동진 이 나무 가봤습니다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달랑 있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근처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알카트라즈 섬 가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영화 드록 나오고 나서 저도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보고 이런 거 했는데 체험 관광.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다도해 남해안 말씀을 드리죠. 이게가 이제 진해대교가 있는 울돌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빠르다 이런 데입니다. 하드 관광으로 보면은 관광 한 10분 하면 끝이 나죠. 근데 여기다가요, 소프트 관광을 예를 들어서 장보고 벨트다, 이수진 벨트다, 도고 벨트다 이런 걸 만들어서 스토리와 경험과 추억을 만들면 남해안만 관광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 이 장보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쪽 아닙니까? 이쪽이 우리나라 남해안 관광객일 때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울돌목에 가서 10분 정도 관광할 걸 실제 당신네 배기 300척이고 우리나라 배가 12척이 와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고 이런 걸 보여주면 울돌목에서만 하루짜리 관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고제독도 마찬가지죠. 도고제독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친해 도고제독이라는 사람이 이 러일 전쟁에서 발탱함대를 부수고 나서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러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진해에 있는 이순신 장군 사당에 들러서 큰절을 하고 진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사당 하나 만들어서 몇 가지 그림만 만들어 놓으면 일본 사람이 충분히 하루 종일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드 관광이 조금 처지다 하더라도 소프트로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소프트 관광입니다. 문화 관광입니다. 이 소프트 관광을 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하드 제품은 매출이 늘면 늘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수학체 감의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프트 제품은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익률이 올라가는 수학체 정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드 XP 첫 카피 만들 때는 1,000억이 들어가지만 둘째 카피 만들 때부터는 10센트면 된단 말이죠. 카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프트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일 FTA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일 FTA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전체가 서로 융합이 됐을 때 하드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가고 있는 전자제품들, TFT, LCD, 핸드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건 앞서가죠. 철강, 자동차 이런 게 어느 정도 서바이벌을 하는데 나머지 하드 제품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하청 체제까지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 보인단 말이죠. 재미난 건 소프트입니다. 이 소프트가 왜 재미나느냐 하면 한일 FTA가 되면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의 11배니까요. 이 시장 자체가 1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익률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12배로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 채청의 법칙이 작동을 하니까 시장이 크면 클수록 이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제품이 소프트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한류 가지고 소프트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한류가 시작이 된 게 이제 겨울 연가 아니겠습니까? 참 지금 보더라도 대단합니다. 연사마 열풍, 겨울 연가 가지고 수백억을 벌었다. 파괴 효과가 이렇게 크다. 비계량적 효과가 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방송을 혹시 누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말씀 드리셨죠. 남편은 스포츠 보자 그러고 부인은 대장금을 보자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스포츠를 보니까 못 보게 하면 투신한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강에 투신을 했는데 남편은 계속 스포츠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아내 다리에서 투신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이제 물을 해서 건졌다는데 건지고 나서도 남편은 스포츠 보자 그러고 부인은 대장금 보자 그래가지고 경찰에 기입해서 웬만하면 대장금 봅시다 로 결론을 내렸다는 걸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한류를 버리자는 겁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류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동아시아에서 역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온사마 관광 해가지고 일본 아줌마들이 40명, 50명씩 몰려오는데요. 일주일씩 오면 몰려오는 사람은 좋지만은 일본에 남아있는 남편들은 뭐합니까?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요. 열흘씩, 일주일씩 혼자서 얼마나 이빨을 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잘 소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대만에서도 연예인 노조들이 데모를 하고 중국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게임에서는 많은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5년 이상 우리가 지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이 외색 문화 경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외색 열풍이 한번 불었단 말이죠. 젊은 애들은 외색을 좋아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 놈들 참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다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류라는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필코리아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의 경험을 저희들이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야포니즘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포니즘, 일본 뺏기기, 일본 흉내내기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18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말이죠. 큰 파도가 겹쳤을 때 저희들은 이 파도를 영어로 큰 파도를 안 했고 전부 다 쓰나미라고 그랬거든요. 왜 쓰나미라고 했을까요? 1867년도에 만국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 도자기를 수출을 했는데요. 도자기도 인기가 좋았습니다만 도자기를 포장했던 우키요에라는 일본 전통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우키요 그림입니다. 이거를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이 보고 일본 뺏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고흐의 그림인데요. 이게 일본의 우키요이고 거의 똑같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고흐의 그림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야포니즘이죠. 이게 이제 야폰이라는 글자가 있고
일본 그림을 그대로 뺏기기, 인산파가들이 뺏기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반고의 그림인데요. 여기 네 가지를 뺏겼습니다. 벚꽃 이렇게 뺏기고,富士山 뺏기고, 여자 뺏기고, 이렇게 뺏기고. 이 쯔나미라는 게 이런 파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걸 갖다가 그 당시부터 1800년대 쯔나미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이 고위 명사가 돼가지고 큰 파도를 쯔나미라고 부르죠. 드뷔시의 이런 자켓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모네의 부인의 그림입니다. 만의 자상을 보면 요 뒤에도 이제 일본의 야포니즘 뺏기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문적으로 쓰면 야포니즘하고 비슷한 용어로 한국 뺏기기를 고레니즘 또는 코레니즘이라고 쓰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범위도 훨씬 더 넓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 가수, 배우들, 이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류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걸 한국의 자연, 색, 소리, 한글, 선, 한국의 선, 한국의 사찰, 음식, 정서, 운동,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에 관련된 이제 네 가지 주제가 교육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휴먼 캐피탈의 핵심은 교육이죠. 하여튼 모든 선진국이 교육 혁신의 주제력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거. 우리보다는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중국만 하더라도 1.1 공정을 통해서 한 단계 끌어올리자. 베이징 대학이라든지 청와대학을 세계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라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IM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의 핵심 기능인 대학 경쟁력에서 보면 60개국 중에서 59등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꽁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혁신을 위해서 한 7가지 가지를 잡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에 대해서 대학이라는 게 다 똑같은 대학이 아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쭉 파보니까 대학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대학이 있더라. 대개 보니까 한 7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분류 기준은 대가지 3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대학의 기반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배출하느냐, 지역에 배출을 하느냐, 안 그러면 연구가 아주 광범위한 연구를 하느냐, 안 그러면 공대 중심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연구 중심의 대학이냐, 교육 중심의 대학이냐, 이렇게 보니까 대가지 한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이 고대, 서울대, 뭐 성균관대, 연세대 이런 건데요. 이런 대학은 벤치마킹이 틀립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유펜이라든지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걸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전국 단위의 연구 중심의 선택과 집중, 공대, 예를 들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MIT나 칼텍 같은 걸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7가지 유형의 대학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지막 7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역 단위의 R&D 중심의, 교육 중심의 이 소위 말하는 공대 대학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든지 한중국기술교육대학, 이런 거는 벤치마크 자체를 또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 목적 자체를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실용적인 인물을 공급하는 것 중심으로 대학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학이 아니다. 여러 가지 차별을 시켜서 그 대학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그때 두 번째 제안을 했던 게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이 지배구조라는 게 기업만 있는 거 아니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배구조, 리더십 문제하고 가버넌스 문제다. 지금식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 가지고는 총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학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두 번째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든지 또는 도립대학으로 바꾸고 또 도립대학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가 지방으로 넘겨줘라,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평준화를 보완을 하자라는 거고요. 싱가포르 총리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중행일적 평등주의의 한상에 사로잡혀서 엘리트 교육을 포기를 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 그러면 국가의 열등화와
사회 하향 평준화를 초래해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 간의 경쟁을 학교 간의 경쟁으로 바꿔야 되는데 공교육 내실화에서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낙제 학생 방지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제 선생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학생들보다 교사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지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식, 소시오 지식이라든지 테크노 지식이라든지 대학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지식 산업이 되면 제가 영상으로 조금 장난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식으로 충만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5개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6.5% 성장을, 6.3%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취업자가 157만이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니겠습니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거든요. 특히 여성 인력 활용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진출률은 높지만은 이제 임신하고 나면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특히 이 고급 여성 인력들, 대중 인력들 보면 초기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뚝 떨어지는 L자입니다. 이 M자하고 L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년을 64세까지 늘려야 되는 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여성을 경제활동에 전면화를 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겠고, 직업훈련도 체계적이어야 되겠고, 또 출산 장려 정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영유아 학령기까지 이런 단계에 거쳐서 아주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6번째가 시장 친화형 정부인데요. 시장 친화형 정부에서 키워드는 작지만 강한 정부입니다. Small but strong SBS죠. 작지만 강한. 강소국, 강소정부, 강소국민 이런 건데요. 이렇게 봤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한번 보죠. 정부가 하는 기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법을 정하는 일, 룰 세팅을 하는 일. 법을 정한다는 일은 한번 법을 정할 때 고정비를 투자해 놓으면 변동비는 안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룰을 세팅을 하지 않고 사사건건 프로세스마다 기입을 하면 프로세스 컨트롤링 비용이라는 것은 고정비는 안 들어가지만 일이 생길 때마다 변동비가 들어간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강한 정부라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룰을 세팅하는 이런 정부는 힘은 좋죠. 그렇지만 고정비 한 번 들어가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 반면에 프로세스 컨트롤링 모든 사안마다 기입을 해서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변동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힘은 별로 없는 거죠. 이 최근에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스마일 커브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R&D고 이게 프로세싱이고 이게 커스터머 인터넷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생산하는 데 이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스마일 옵션으로 바뀌었습니다. R&D하고 마케팅에서 이익이 나고 이 오퍼레이션에서는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일 커브입니다. 정부 기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쪽과 요쪽을 잡아야 강한 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 R&D하고 마케팅을 이 프로세스에서는 가능한 모든 규제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거는 이 네거티브 시스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뭐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라는 포지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바꿔가지고 요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법으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 완화 특별법, 예를 들어서 모든 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3년 내에 바꾸되 바뀌지 않는 법은 없는 법으로 치자.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좀 강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요. 금융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IMF가 1997년도 이후에 월스트리트 모델이 들어오면서
이 금융의 국가 인프라 기능이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중소기업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돈이 제공되는 걸 보면 95%가요.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지만 대출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보증이나 담보가 있으면 누가 돈을 못 빌립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보증이나 담보 대출이 아니라 창업 지원이라든지 투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이 비중 자체가 66%, 78%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돈은 없지만 CEO의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R&D 역량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은행 금융기관들이 안정 위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스트리트 모델에서 상당히 좀 탈피를 해서 관계지향으로 가야 되겠다. 스위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은행이라는 게 돈 세탁이 나고 검은 돈 만지는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국민 인당 금융기관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전 세계 1등입니다. 독일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럼 이 금융기관 은행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물론 돈은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지만 CEO도 양성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브랜드도 개발을 해주고 또 다른 데하고 연결도 해주고 빅브라더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 사회의 큰형, 대형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이것들이 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1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하나 조금 새롭게 제시를 했던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통일비용이 독일 대비 단순 계상을 하면 15배가 들어간다. 그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새롭게 제안한 게 스위스식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까지 저희 나라가 통일하면 독일 방식, 베트남 방식 그러니까 남북한에 그냥 다 합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다가는 통일비용이 너무나 많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더라고. 이거는 뭐 남북으로 갈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스위스에 가보면 많은 이 지역들이 어떤 데는 독일어 쓰고 어떤 데는 이탈리아 쓰고 어떤 데는 영어 쓰고 프랑스 쓰지 않습니까?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20몇 개 캔톤이라는 것들이 다 따로 살다가 영세중립국을 만들면서 하나로 묶었지만 각각의 캔톤은 자치적인 기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 통일 방식에 대해서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스위스식 통일 방식도 연구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본 겁니다. 마지막 12번째가 안심, 안전, 안락입니다. 휴먼 시큐리티 문제고요. 고령화와 자연의 보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사회안전망을 합축을 해야 되고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보전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12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개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쪽 휴먼 캐피탈입니다. 만약 저게 된다 그러면 YT 10년 안에 저희들이 GTA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농담만 하겠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이게 아포스트로피의 위력입니다. 이 점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을 잘 찍으면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써줍니다. 감사합니다.